오늘 처음 시작을 했어요. 6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강의를 제가 준비를 신경을 좀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6주 동안 딱 진행이 될 텐데 6주 후에는 아마도 내 몸과 건강 또 질병을 바라보는 태도, 안목 이런 게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고혈압과 당뇨인데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 또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20대 때는 멀쩡했는데 40대, 50대가 되니까 그러는 걸까요? 노화라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구는 그렇고 또 누구는 안 그렇잖아요. 유전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내가 알면 뭐해, 또 내가 알 수나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보통 고혈압 환자분들을 보면은요 깜빡하고 고혈압 약을 안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어디 가지도 못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면서도 깜빡하고 운동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걱정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실 건데요. 보통 관리라고 하면 뭘 관리를 하죠, 우리가? 뭐 혈압 수치나 당뇨 수치 같은 이 정상 수치에 맞추려고 하는 그 숫자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건강이 관리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약은 점점 늘어나 또 수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건강과 질병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이 고혈압과 당뇨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혈압이 뭐냐면 혈관에 부딪히는 혈액 압력을 말합니다. 이게 혈관이라고 하면 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든요. 이럴 때 벽을 막 때리고 가요. 이럴 때 생기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혈압이 왜 생기는지 볼게요. 자, 우리 몸인데요. 심장에서 이 혈액이 뇌로 올라가야 되죠. 위로. 근데 물이 밑으로는 잘 흐르지만 이거는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심장에서 이렇게 말쪽, 손끝이나 발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심장에서 빵 때려줘서 뇌와 손끝과 발끝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길로 가는 거는 쉽죠. 밑으로 가니까 뇌에 가는 거 빼고. 근데요, 문제는 이 끝으로 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거. 이게 어려운 문제이죠. 거꾸로 또 뇌는 혈관으로 심장으로 내려오는 게 또 쉬운 상황이 되지만, 이렇게 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센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팍 가는 그 힘이 우리는 이렇게 심장으로부터 비롯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가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말초, 이 손끝, 발끝에 있는 말초 혈액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 때문에 심장에서 막 밀어주는 거거든요. 이 말초, 손끝과 발끝 이런 데가 찬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혈압이요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이 차다, 저리다, 이런 거는 뭐 병원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자연의학에서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학에서 이 손끝이 저려, 발끝이 저려, 다리에 쥐가 나,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거는 심장에도 쥐가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장은 몸속에 숨어서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같은 근육이기 때문에 다리가 쥐가 난다, 다리가 경련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도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끝, 발끝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게 원활하게 잘 되려면 혈관과 혈액과 심장, 이 세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압 관리는요, 일단 혈압은 이 혈관을 잘 지켜주면 되고요. 또 이 혈관은 혈액을 맑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되고요. 근육이 혈압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네, 이 심장은 그냥 그 근육 자체, 그냥 모두가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압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겠죠. 정리를 하면
이 혈압 관리는 혈관 관리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 관리, 근육 관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혈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한번 볼게요. 네, 다 아시는 얘기들이죠? 되게 쉽죠? 예, 오메가3. 오메가3는 이제 혈액을 맑게 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코큐텐은 항산화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근육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주는데 그걸 부스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 굉장히 좋은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콜라겐은 피부와 머리카락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이 혈관 자체가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콜라겐은 혈관 건강에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또 칼슘과 마그네슘,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 칼슘 마그네슘은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펌프질도 잘 못하고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 칼슘 마그네슘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면 평소에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백질 같은 영양소들, 네, 이런 영양소들이 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영양소입니다. 자,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한번 알아볼게요. 수축기 혈압,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수치가 나와 있죠. 120에 80. 보통 이제 이 정상 혈압으로 지금 딱 규정해 놓은 수치가 120에서 80이에요. 근데 이거를 읽으실 때 이 숫자가 큰 높은 혈압을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120에 80. 근데 이걸 거꾸로 80에 120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혈압을 잴 때 이렇게 팔뚝을 꽉 조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커브스를 꽉 조여요. 그러면 피가 못 지나가고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거. 이렇게 모여 있다가 조여 있는 거를 조금씩 풀어주면 피가 이제 그때 지나가면서 혈관벽을 이렇게 때려주는 그 압력. 그거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높다는 거는 이런 상황이죠. 혈액이 끈적거리거나 이 혈관이 약해서 높은 힘으로 때려줘야지만 이 혈액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이 정상 혈압을 120에서 80, 120에 80 이렇게 정해놨지만 나이가 들면은요, 이 혈관이 약해져요.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90이라는 숫자에다가 내 나이를 더한 그 수치가 정상 혈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가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90에다 50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140이 나오게 되는데 수축기 혈압이 이제 14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병원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고혈압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냥 나는 120에 80인데 130에 90인데 정상인데 이런 분들 계시죠. 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나빠지지만 운동이나 이런 식사 관리를 통해서 혈액이나 혈관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120에 80, 130에 90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한 분들은 150에 100, 그래도 약 먹어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150에 100인 분들을 갑자기 고혈압이라고 약을 먹여서 120에 80으로 뚝 떨어뜨려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뇌에서 다시 지시를 해요. 야, 이러면 큰일 나. 빨리 혈압 올려. 다시 예전 혈압으로 150에 100으로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돼야지만 그 사람은 이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혈압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혈압이 이렇게 높다고 나이나 개개인의 상황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혈압약을 막 처방하게 되면 저혈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혈압약을 드시면서 저혈압이 돼서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혈압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이제 주변에 당뇨 이제 앓고 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엄청. 약도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시고. 근데요, 그 중요한 거는
약은 먹는데 오랫동안 먹는데 좋아지질 않죠. 개선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약을 먹는데도 왜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오래 먹는데. 예.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뇨병 있는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 이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혈당 그래프예요, 수치. 이렇게 당 수치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인슐린. 췌장에서 분비하는 그 인슐린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수치가. 왜냐면은 이 인슐린은 혈액 안의 당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인슐린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 언제부터 분비되는지 그 시간, 그걸 알게 되면 아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 세로축은요, 이렇게 당의 농도와 인슐린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어요. 자, 밥 먹고 10분 후부터 혈당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 피크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60분이 1시간, 1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밥 먹고 1시간 후에 한번 혈당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당이 팍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이때가 이제 피크가 되는 시점이고요. 이때부터 15분 후, 어, 15분이 지난 후에 이때부터 당이 또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시간이 지난 후에 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당의 분포 곡선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요렇게 밥 먹는 그 시점, 밥 먹기 전이죠. 식전 혈당을 또 체크하고 식후 2시간 후에 또 이 2시간 후 식후 혈당을 측정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이 같으면 당 조절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음. 자, 요렇게 식후 15분부터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당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배가 막 고팠다가 배고픔을 잊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혹시 밥을 15분 동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별로,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5분 안에 뚝딱 하시죠. 근데 이 5분 후는요, 당이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뱃속으로 이제 밥은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배가 고픈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요, 이 15분쯤 되면은 당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을 천천히 먹어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빨랑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이 포만감이 안 느껴져서.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당이 조절이 된다는 사실. 예.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거의 보면 5분도 아니에요. 2-3분 안에 그냥 뚝딱 해치우고 나서 더 먹죠. 배가 안 부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식사를 천천히 15분 이상 먹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 당이 올라가는 요 곡선대로 인슐린도 똑같이 분비가 돼서 자기 역할을 하면은 참 좋은데 식사를 이제 막 과격하게 막 빨리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당이 올라가는 것보다 인슐린 분비가 더 많아집니다. 훨씬. 이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렇게 이만큼 남는 인슐린, 이게 인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인슐린이 하는 일을 볼게요. 인슐린은 당의 농도를 조절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나쁜 역할도 하거든요. 조직을 부식시켜 버리는 그런 또 역할도 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요 인슐린이 닿는 조직, 그 부분을 헐게 만든다는 얘긴데요. 탄탄했던 조직이 부식이 되면 막 두부처럼 푸석푸석해지고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근데요, 이 인슐린이 돌아다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도는 인슐린이
혈관을 다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부식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혈관이 안 좋은 이유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다 보면은 멍이 잘 들어요. 툭 치면 그냥 터져버리는데 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당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 시간대를 알고 계시면은 좀 천천히 식사하시는 습관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밥을 천천히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당뇨의 이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당뇨의 3대 증상이 있습니다. 다뇨, 다갈, 이건 갈증이, 다뇨,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갈, 갈증이 심한 거고, 다음, 물이 땡기는 거고, 다식은 밥을 이제 많이 먹는 건데, 나 요즘 왜 이렇게 소변이 자주 마렵지? 그러면 또, 이렇게 갈증이 많이 나지? 이럴 때, 당뇨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뇨. 다뇨는, 자, 우리 혈액에 당이 많으면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이 당을 이제 배출하려는 활동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 배출은 어디로 하냐? 소변으로 하죠. 소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변 검사했을 때 혈액도 나오고, 뭐 단백질도 나오고, 당도 나오고 그러죠.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막 빠져나가기도 해요. 안 좋은 경우에. 그래서 이 당을 배출하려는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당만 나가면 참 좋은데 이 당이 수분을 끌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당과 수분이 계속 배출이 되니까 우리 신체에서는 어떤 사인이 오냐면요. 갈증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증상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뇨 때문에 다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증이 나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은 당뇨를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다식 같은 경우, 자, 다갈로 이어지고, 다식은요, 이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다가 보니까, 혈당이 높아지면 아까 뭐가 분비된다고 했죠? 인슐린. 인슐린 분비가 엄청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인슐린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당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호르몬입니다. 혈당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슐린은 또 계속 분비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당이 떨어지게 돼요, 혈당이.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지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또 계속 먹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인슐린이 계속 나오고, 또 혈당이 떨어져서 배가 계속 고프겠죠. 그때 이렇게 우리 몸이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계속 써버리니까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소모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해버려요. 이제 뭔가 몸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양은 계속 들어오는데 몸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몸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이제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는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뇨는 초기에는 살이 쪄요. 많이 먹으니까. 근데 시간이 오래되면 마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당뇨로 살이 빠지는 단계까지 가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먹으면은 이제 허기지지 않아야 되는데 먹어도 허기지고 배고픈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당뇨의 증상들, 당뇨, 다갈, 다식 이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아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요? 당뇨? 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식사 관리. 식사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천천히 드시고 15분 이상 드시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당분은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주는 식단. 네, 그런 습관을 드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그런 식품들이에요. 이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타민, 미네랄도 섭취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 식이섬유는요. 당 흡수를 막아주는 너무 좋은 영양소입니다. 네, 많이 드셔야 돼요. 현대인들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량, 막 많이 먹었다가 조금 먹었다가 그게 아니라 정량을 정시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몸에서는 이때쯤에 인슐린을 얼마 정도 분비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그냥 막 먹어버리면, 움직이면 막 돌아와 버리면 어때요? 몸에서는 막 인제 인슐린을 정신없이 많이 이제 막 분비해 버리는 거죠. 또 반대로 난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굶었어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는 또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오기만 해 봐. 나 기다리고 있어. 들어오는 대로 이제 다 저장하려고 하는 패턴으로 이제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정해진 양을 정시에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그냥 '아 이때쯤이면 우리 주인이 요만큼을 넣어 줄 거야. 그러면 나 고만큼만 인슐린 분비해야지.' 이게 인제 딱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운동이죠. 운동은 식전에 하시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하시는 게 좋을까요? 당뇨가 있다 내가. 그런 경우에. 당뇨가 있는 경우는 식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밥을 먹고 나서 지금 혈당이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혈당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이제 식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식사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혈액 관리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혈액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당뇨의 합병증 유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당뇨에서 가장 위험한 그 합병증이 뭐냐면 이거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피가 탁하니까 염증이 잘 생겨서 이렇게 막 낫질 않는 거예요.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질 않고 피부가 막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보이는 피부에 뿐만 아니라 우리 혈관벽도 손상되고 상처가 나는데 이런 게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뇨가 심해지면 막 발가락도 자르고 발목도 자르고 막 무릎까지 자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백혈구가 아예 작동을 못하게 돼서 괴사, 이제 썩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혈압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실명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눈에 모여 있는 혈관들은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피가 맑지 않으면 이렇게 돌질 못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실명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혈액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고혈압, 실명 이게 질병이 아니에요. 당뇨의 합병증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쭉 제가 짧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약을 가지고 나을 수 있을까요? 당뇨는요, 약이 없는 병인 거예요. 음식이 약이고 운동이 약입니다. 뭐 이게 너무나도 그냥 식상한 얘기들이라서 그런 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실천을 안 하게 됐죠. 어 내 생각과 먹는 음식이 바뀌게 된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란 내가 약을 끊게 되는 거. 예. 정말 뭐 병원 가도 그렇고 사람들 얘기해요. "평생 먹어야 돼. 혈압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돼. 당뇨약도 그래." 당연히 내가 '아 이거 평생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평생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게 먹어도 치료가 안 되고 더 악화되고 양이 점점 늘게 되고 또 합병증으로 힘들어하고 약의 부작용 이런 것들로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아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이제 남편 사례를 쪼끔 드려 보고 마칠게요. 저희 남편이 한 8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대장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용종을 이제 뗐는데 떼고 나서 이게 모양이 쪼끔 안 좋대요. 기분 나쁘게 생기고 얘를 좀 조직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얘가 염세포였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점막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막 시작된, 점막으로 아마 이제 들어갔으면 이미 이제 그때부터는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똑 떼어냈더니 그게 암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걸 계기로 우리 남편은 인제 암 환자
판정 이게 이제 기록에 남게 된 거죠. 원래 식생활이요. 육식 되게 좋아하고요. 식탐도 많고 그러니까 먹는 거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삶의 한 그 80% 이상이 먹는 재미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주도 또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때 좀 경각심이 생겨서 우리 이제 뉴트리 식품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챙겨 먹이고 관리를 좀 해 주고 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도 워낙 많고요. 그 식생활이 정말 바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벌써 한 4년 그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 자기야 나 자꾸 입 옆이 실룩실룩 자꾸 이게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지?" 이게 자꾸 계속되니까 '아 왜 그러지?' 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좀 대처를 빨리 잘 해 가지고 병원을 이제 빨리 알아보고 갔는데 혈압이 원래 이제 우리 남편 쪽에 또 가족력도 고혈압이 좀 있었는데요. 혈압이 2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수축기 혈압이 200 거의 300 가까이? 의사가 인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말짱하게 걸어 다니냐고. 모습이 이렇게 말짱하고 당장 입원하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말짱했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 순간 완전히 환자가 되더라고요. 모습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습이 완전히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인제 한 게 갑자기 인제 인슐린을 투여해서 당도 이제 수치가 엄청 올라갔을 거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제 인슐린을 아예 우리 링겔 맞듯이요. 그렇게 투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딱 세팅을 해 놓고 양이랑. 근데 이것도요. 의사들이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하게 들어가서 갑자기 저혈당으로 떨어지면서 쇼크 오기 직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 2번이나 그런 일을 경험을 해요.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말도 어눌하게 버버버버하고 움직일 수가 없고 저혈당 증상이 오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만약에 방치가 되면 이제 쇼크 그러면서 뭐 뇌사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을 투여해야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예 그런 약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수술을 할 상황은 아니었고 약물로 관리가 된다 해 가지고요. 병원에서 치료하고 퇴원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배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됐고요. 당뇨약도 아침 저녁 신경과 약까지 해서 뇌경색이 왔었기 때문에 어 그 약이요. 정말 그 약 때문에 매일매일 피로하고 그 삶의 질은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들 예민해져 있고. 저는 정말 제가 이제 건강관리사였고 뉴트릴라이트로 공부를 쭉 하면서 정말로 '이 약을 빨리 끊어 줘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끊어내야 되겠다.'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남편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결단이 안 서는 거죠. 약을요 내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안한 거죠, 약을 끊는다는 거 자체가. 근데 와이프가 약을 끊자고 해요. '약 끊고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네 그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딱 본인이 결단을 하고 저를 믿어 주고 제가 하는 대로 이제 잘 관리를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술도 끊고 음식 이제 제가 해 주는 대로 식이요법 들어가고요. 또 우리 이제 뉴트릴라이트 식품 가지고 또 처방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정말로 병원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아졌다 하니까요. 그때부터 다시 또 술을 먹기 시작하고 또 먹는 음식이 또 해이해지고 이 생활 패턴이요. 다시 또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다잡고 옆에서 관리해 주고 그러면서 약을 끊는데 약을 끊을 때 보통은 이렇게 약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그걸 한꺼번에 단방에 끊어내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 남편이고 제가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고 알 수가 있고 이제 만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 이제 그게 케어가 되기 때문에 음식도 제가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1주일간은요 혈압약 하나만 빼고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그 혈압약까지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관리를 했죠. 음식 관리하고 운동도 본인이 열심히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더 영양 보충하고 그러면서 지금 약을 끊어낸 지 2년, 2년이 거의 되어 가요. 네,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계속 약이 아니면 안 돼. 내 몸을 내가 지키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죠. 약물이라든지, 병원, 의사한테. 그렇게 되면 절대로 못 버팁니다. 절대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관리한다는 거, 물론 약 먹으면서, 평생 먹으면서, 이런, 합병증으로 가지 않는 상황까지 내가 운동도 막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 약이 갖는 부작용, 이거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그런 결단이 안 된다면 당뇨, 혈압 그냥 평생 내가 그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말 발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그런 일 벌어지는 거죠. 예. 요즘은요. 약을 안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걸 경험하고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약을 딱 끊고 쪼끔 이제 패턴이 정상화되어 가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자기가 그 반응 그게 눈앞이 맑아진 것 같아. 세상이 맑아 보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머리가 맑아졌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음 이 사례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바뀌면 저희는 기적 같은 일을 이미 경험을 한 거죠, 저희 가정은.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약을 먹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쪼끔만 더 관심 갖고 쪼끔만 더 배워 가시면 예 앞으로 남은 삶을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 네 책임질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 정말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5 주도요 굉장히 좋은 테마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빠지지 마시고 6 주는 내가 안 빠지고 꼭 참석해서 들어봐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